듣다 보면 갑자기 음악 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심도 쌓이면 교양이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음악적 허영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이해하다 팟캐스트 음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음해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령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92년에 개봉한 흐르는 강물처럼은 노먼 맥린의 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로버트 레드퍼드가 연출하고 마크 아이샴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몬태나를 배경으로 목사인 아버지에게 플라이 낚시를 배우며 자란 두 형제 노먼과 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다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영화에서 이제 낚시라는 소재가 중요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는 영화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떤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시 저는 게임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아, 게임. 그치. 저도 게임 포함하면은 하루 종일 낚시한 적 있죠. 아, 그럼 실제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아, 네, 제가 아버지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좀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딱히 즐기진 않았던 것 같아. 아무래도 뭐 바다요? 바다 낚시도 갔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막 수로, 저수지, 그런 데서 많이 했죠. 어릴 때 제가 김포에서 인천 김포 이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화도가 별로 안 멀거든요. 아, 맞아요. 네, 강화도 옆이라서 강화도 가서도 막 하고 김포 어딘가에 막 수로 이런 데서 하고 그런 데서 좀 많이 했었죠, 어릴 때. 이재님은 없으세요? 낚시 저도 경험. 실제로는 없어요. 게임은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게임 낚시가 도움이 꽤 되는 게 저는 동물의 숲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영화에 나오는 물고기 알아보겠던데? 아, 진짜? 그래요? 오. 그 동물의 숲이 약간 나중에는 모아서 전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 되게 사실적이에요, 물고기 묘사가. 그래서 맞아. 이거 열목어다. 열무보다. 거기 게임에서 플라이 낚시도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죠. 플라이 낚시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어렸을 때 저는 홍천강에서 견지 낚시라고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 낚시를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어릴 때 생각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 좀 힐링되는 영화라서 고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또 이제 이 영화 보면 첫인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브래드 피트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맞아. 그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아무래도 저희는 브래드 피트의 조금 한 40대쯤부터가 좀 익숙한 나이 또래인 것 같아가지고 30대 후반에서 제 기억의 시작은 사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였거든요. 그때도 젊었죠? 그때도 젊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도 이 영화보단 훨씬 후잖아요. 한 10년 이상. 한 그치. 20년 뒤죠, 거의. 네, 그래서 그때부터였어가지고 과거에 브래드 피트에 대한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와, 저렇게 영화에서 꾸미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난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제가 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가고 안 간 지 오래된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굉장히 거룩했다.
생각을 약간 했어요. 또 신앙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좋은 의미로 네. 그다음에 좀 이제 대자연의 풍경이랑 음악이 또 너무 좋아서 진짜로 맞아요. 오랜만에 오늘 또 막 어제 밤부터 좀 흐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아요. 모니터로 보는데 되게 힐링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그 힐링, 자연이 주는 힐링이 아주 커요, 이 영화는. 네. 또 이제 임백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게임 중독자 같긴 한데 맞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 오프닝 화면이 네. 그 레드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이랑 진짜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그, 재룡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진짜 사진들만 이렇게 나레이션 나오면서 사진들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 갖다 박았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시대인지 그 느낌이 확 오고, 와, 이게 대충 1800년대 말에서 한 1900년대 초반이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 제가 그 허클베리 핀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톰 소여의 모험이랑 약간 이렇게 같이 나오는 책인데 그때도 보면 그 책도 굉장히 핵심적인 존재가 미시시피 강이거든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을 약간 그 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애들이 자연 속에서 모험을 하는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떤 미국인들이 이제 미국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민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신들의 전통?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저런 어떤 자연이나 딱 이런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네. 그 배경이 좀 시대랑도 비슷하고 그 강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게 비슷해가지고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한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재룡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그 처음부터 그냥 비주얼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평화로워. 오늘 이진님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미장센 마니아가 봤을 때 참 좋아했을 것 같은. 그니까요. 근데 이걸 미장센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냥 흐르는 강물이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미장센 이런 그러니까. 게 아니고 그냥 책급이에요, 그냥. 맞아, 그냥 맞아. 그냥 그게 너무 되게 보기만 했는데 힐링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그 연출적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이게 담백한 영화라서 그래서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았던 것도 있고 처음에 봤을 때 조셉 고든 레빗 나오는 거 보고서 아니 맞아.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했는데 그 사람이더라고. 너무 똑같죠.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그래서 그거 보고서 살짝 시대를 체감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 조셉 고든 레빗이 어린아이로 나오는 영화라고? 이러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세상에 너무 젊은 거야. 너무 어려. 네, 너무 어리고 너무 잘생기고 그랬는데 저희는 브래드 피트의 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좀 40대 이후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당연히 브래드 피트가 형일 줄 알았어요. 형이고 그리고 그게 중간이고 뒤에 뭔가 젊을 땐가 보다 하고서 약간 노년에 뭔가 하나 더 있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시대가 좀 느껴진다. 네. 뭐 그렇게 맞아요. 느꼈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또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미장센이 그 시기에도 엄청 멋있게 다들 보셨나 봐요. 촬영을 너무 잘 해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약간 이미지적으로는
남자 2명이랑 되게 산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브로크백 마운틴 포스터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느낌 좀 나죠. 포스터가 진짜 비슷하죠. 네, 그래서 되게 이거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완전 다른 내용이었다. 네, 이제 다들 이렇게 첫인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영화 속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도 되게 중심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교육관에 대해서 형제가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 형 노먼이랑 동생 폴 중에서 어떤 누구에게 좀 감정이입이 됐는지, 또는 이제 영화 속 인물 중에서 조금 더 본인이랑 닮았다고 한 인물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임백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딱 누구 하나를 딱 이렇게 짚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서는 약간 이런 점, 이 사람한테서는 약간 이런 점, 좀 둘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이게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작품에서 이 집은 여유롭지는 않으나 어쨌건 교육에는 이렇게 최대한 후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부모님이셨고, 네, 맞아요. 이제 장남은 이거를 충실하게 따라서 좀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학문적으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저도 어렸을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이제 부모님 기대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근데 좀 늦은 것 같은데. 조금은 달라졌나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 제가 이 지점에서 약간 폴에 한테 이입이 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폴과 더 가까웠다. 네. 폴이 돼가지고 좀 폴을 보면 되게 남 눈치 안 보고 좀 충동적인 성향도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좀 많이 솔직한 이런 성격으로 나오는데 저는 약간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첫째 장남처럼 이렇게 좀 크다가 갑자기 제 안에 이제 내면의 폴이 깨어난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약간 지금 임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두 아이의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고, 재룡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살짝 그 임백님이랑 비슷한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노먼 같기도 하고 폴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감정이입이라는 측면 쪽에서는 저는 좀 오히려 노먼 쪽에 더 감정이입이 좀 더 됐던 것 같긴 해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인데 감정이입을 하고서 보진 않았거든요. 감정이입을 굳이 하자면 원래 안 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안 하는데 굳이 하자면 네, 굳이 고르자면 그러니까 저랑 좀 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게 사실상 저랑 비슷한 측면이 있거나 그거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 그게 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걸 몰입할 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한 것부터 약간 좀 엇나가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노먼처럼 좀 막 그 엇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좀 모범적으로 지내고 싶어 하긴 했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왜 맞죠? 열심히 한 거죠. 네, 아니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음악을 한다고 처음에 했을 때도 되게 막 부모님들은 늘 그 걱정을 먼저 하시잖아요. 음악으로 뭐 되겠는지 막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두 분 다 화가셨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술 쪽 측면이 어떤지 아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거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나이 때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에서야 조금 알죠. 아무것도 몰라. 네, 지금에서야 알지. 그때는 뭐 난 할 거야. 뭐 난 뭐 되게 잘 될 거야. 뭐 그때는 또 막 폴처럼 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지금에 와서는 좀 폴처럼 되게 좀 그렇게 틀에 박힌 삶을 틀에 박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좀 개척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음. 뭔가 어. 모험이 조금 더 도전적이고 그런 게 그렇죠. 생기셨나 봐요. 네, 뭐 사실상 지금 뭐 이것도 다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쵸?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네, 음악 자체가 뭐 더 도전이고 다 제가 하고 싶어서 어떤 거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더 이쪽에 뭐 몰입이 좀 더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명한테 완전 엄청 몰입이 됐다기보단 어느 측면에서는 노먼에 몰입이 되고 어느 측면에서는 폴에 몰입이 되고, 근데 이제 또 결말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특히 그 마지막 좀 전에 이제 도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별로 뭐 몰입이 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 아무튼 그 장면은 조금 음. 왜 저래? 막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래? 막 그 왜 그랬었던- 저래라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그쵸. 않았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 아 저 저거 거기에 거기에 이제 갑자기 오늘 운 못 참지 이러면서 이해가 되고 막 그러면은 그쵸. 공감이 되면 조금 큰일 나는 부분이다. 그래. 거기서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음악 입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악 입시 한 친구들은 이제 좀 성실함이 좀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다들 노무원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재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노먼이랑 폴이랑에서 고른다면 폴에 더 가깝긴 한데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서는 사실 저는 폴처럼 이렇게 티내지 않거든요. 뭔가 좋고 싫음을 부모님에게 열심히 티를 안 내고 제 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폴의 인디언 여자친구랑 비슷한 것 같다. 인디언 여자친구. 네, 거기 되게 조용히 그냥 욕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맞아, 맞아. 되게 약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테토스러운 여성분이잖아요. 되게 근데 약간 맞아요. 네, 조용히 자기 할 거 하는 조용히 그러면서 자기 남 맘대로. 남 눈치 잘 안 보고. 네, 근데 이제 막 티내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앞에서는 항상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제 맘대로 하고 항상.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폴의 인디언 여자친구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튼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약간 저를 조금 독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게 대학원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긴 했는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내가 남들이 보기에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는 딱히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요즘은 조금 뭔가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이제 경험치가 쌓여있는 연령대가 됐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느껴졌어서 좀 폴 쪽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가끔씩 특이하다, 이상하다라는 얘기 듣긴 했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은 종종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다 그리고- 그런가 봐요. 저희끼리는 약간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시 그 노먼의 여자친구 있잖아요. 네. 네. 좀 제시가 조금 테토녀스럽다. 완전 그래서, 테토녀죠. 그렇죠.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멋있죠. 그 열차 그 씬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요. 멋있지. 진짜 요즘에 딱 요즘 시대상에 맞는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지향하는 쪽인 것 같긴 해요. 요즘 측면에서, 맞아요. 영화 쪽에서. 조금 약간 좀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 폴의 인디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되게 서스럼 없이 대하잖아요. 머릿결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좀 인물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성격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좀 아까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장센적인 부분이나 좀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좀 궁금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일단은 딱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들었던 장면은 노먼이랑 제시의 오빠가 인사하는 거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기차 네. 타고 가는 거요? 네, 아. 기차 타고 갈 때 노먼이랑 이제 둘이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걸 제시가 막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시가 노먼이랑 조금 화해를 하고 그 작별 인사할 때 초대를 하잖아요. 아, 네네. 제시 오빠가 다시 돌아갈 때. 근데 네. 그때 이제 노먼이 그의 조금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감춰줬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본인이 좀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아,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인사하는 걸로써 화해하는 게 정말 잠깐 나오는데 그때 서로 간의 그 눈빛이 되게 담백한 화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서로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 되게 연출이 둘 간의 그런 관계성이 사실 이렇게 겉으로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였는데 화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담백하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또 있었는데 제가 또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 제시의 오빠가 조금 진상이었잖아요. 완전 진상이지 그냥. 너무 진상인데 맨 마지막에 근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약간 조금 느끼하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테니스 복이었나? 좀 그래서 되게 느끼하게 나타나가지고. 뭐 테니스 뭔가- 선수처럼 보인다고. 맞아요. 선수처럼 맞아요. 입었다. 그 외국에서 맞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하얀색 바지는 거의 무조건 그 일상복으로 잘 안 입는 느낌인데 그 오빠는 되게 하얀색으로 옷을 다 맞춰서 맞아. 입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 그런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처음엔 엄청 잘난 척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 같은 그 사람이랑 이제 낚시하러 같이 갔는데 이제 화상을 입고 이거 좀 진상짓의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갈 때는 조금 쓸쓸함도 보이긴 했거든요. 그 인사하는 것 중에서도. 맞아요.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가족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약간의 맞아요. 외로움. 가족에게도 그런 뭔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비춰지고 싶어서 좀 그걸 계속 감추고 있는 모습이 약간은 애잔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슬프진 않은데 약간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공감이 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진상이긴 했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이 또 났는데 마지막 장면쯤에서 이제 아버지가 폴의 죽음에 대해서 노먼한테 조금 집착적으로 계속 물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노먼이 이제 폴에 대한 어떤 좀 다른 이야기를 제시의 오빠를 감싸준 것처럼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훌륭한 낚시꾼이었다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 약간은 집착적인 것 같은 아버지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것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약간 울컥 포인트긴 해요. 그 네.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하는 화해 같기도 하고 그 본인이 이제 폴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런 멘트를 통해서 좀 해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버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그 마지막 그 설교 장면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졌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재룡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아무래도 그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부자가 셋 부자가 낚시하러 아,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가 제일 인상적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중간쯤에 여자친구의 오빠랑 낚시하러 가기로 했던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진상짓 하던데, 네. 거기에 걔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막, 아, 뭐 저런 애를 챙기냐? 이러면서 우리끼리 낚시나 하자. 막 그러면서 폴이 데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아, 저런 애를 뭐 왜 좋아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그 브래드 피트가 막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대사하면서 음악 나오는데,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 음, 브래드 피트가 너무 그냥 너무 잘생겼고 그냥 진짜 뒤에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이 되게 그냥 그 의미 그대로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되게 음. 그 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막 웃으면서 막 뒤에 호수가 있고 햇빛 비치는데 막 그늘 뭐 형은 모자에서 막 모자 덮고서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 씬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음, 예,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하는 씬. 그게 이 영화의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은 이제 낚시를 하면은 본인의 리듬을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본인 네 박자의 리듬을 찾아야 된다 하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거를 뛰어넘고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뛰어넘고 본인만의 낚시를 찾잖아요. 그래서 음,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저도. 음, 그래서 본인의 리듬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좀 인생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부분마다. 비단 저 낚시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저게 이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음. 또 이후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또 이제 임백님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오프닝에서 제가 했던 게임이랑 너무 유사한 장면들을 봐가지고 그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 폴이 낚시를 정말 잘하는 순간을 이제 아버지가 보고 그다음에 노먼이 보잖아요. 네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 플레잉 낚시니까 이거를 막 휘두르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얘 좀 잘하는데 하면서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약간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폴이 좀 문제아적 인물이고 이제 최후까지 이제 좀 좋지 않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경이로운 순간은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근데 그런 순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은 공부를 하러 이제 이촌양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도시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동생은 어쩌면 되게 저 자연을 굉장히 이런 목가적인 삶? 이런 거에 굉장히 융화가 형보다 더 잘 됐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는 플라잉 낚시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정말 엄청 긴 줄을 이렇게 사람이 돌리는데 뭔지 왠지 모르게 이게 숭고하다고 해야 되나? 멋있죠. 우아하기도 거의 하고. 그 리듬 체조 리본 같은 느낌이 나요, 비주얼이. 맞아요. 그러고 이게 어떤 이렇게 멋있는 장면? 약간 이렇게 아빠랑 이제 노먼이 이거를 딱 보게 되니까 보통 그런 장면 연출할 때 막 조명 엄청 뽀샤시하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고속 촬영? 느리게 촬영하거나 슬로우 모션 걸고 막 그러거나
뭐 음악을 엄청 대단하게 깔고 막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도 되게 그냥 그 장면만 보는데 그냥 우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플라이 낚시가 한때 한국에서도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플라이 낚시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아직 해보지 못했고, 좀 거기서 그 이제 보면은 막 브래드 피트가 뭐 강에 떠내려가듯이 막 낚시하기도 하고, 네. 좀 중간에 보면 친구들은 이제 가지 않는데 배로 해서 뭐 형이랑 무슨 대결하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계곡 폭포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시대 때 저런 거 어떻게 찍었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보면 좀 감동적인 것도 있고 이 시기 때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찍었을까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이제 음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영화 음악을 맡은 마크 아이섬은 이제 트럼펫 연주자이고 작곡가로서 재즈 음악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악 작업을 해온 음악가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서도 브라스 사운드뿐만 아니라 특정한 테마나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주기도 하는데, 혹시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음악의 테마나 특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재룡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게 계속 나오는 그 테마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 네, 메인 테마 네네, 메인 말씀하시는 거죠? 테마. 네, 메인 테마가 바리에이션 돼서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게 사실 엄청 막 잘 들리진 않았어요. 저는 이 영화는 보면서 뭔가 음악이 진짜 엄청 색이 엄청 화려하지 않고 음악도 되게 담담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서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엄청 무거운 뭐 감정이 복받쳐 오는 그런 서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되게 투명하고 진짜 호수처럼 약간 감싸는 듯한 음악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느낌을 음악으로 되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고, 막 그나마 음악이 좀 많이 나올 때는 이제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라든지 뭐 인물들끼리 대화할 때 뭐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자연으로 많이 빠지면은 음악이 보통 거의 안 나오는 느낌이었어갖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 물소리나 이런 자연 소리, 그걸 좀 더 음악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그것도 뭐 당연히 그쪽 그 연출의 의도겠지만, 이런 자연이 거의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에서는 음악을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안 튀고, 하지만 그 음악으로 인해서 좀 더 고조되거나 감정이 더 올라오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었던 거 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맞아요. 생각하긴 했어요. 장면에 좀 적재적소에 잘 음악을 잘 넣어가지고 맞아. 자연이랑도 잘 묻고 그 장면이랑도 잘 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임백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강이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이 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메트로놈 틀어놓고 이제 낚시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맞아요, 나오는 근데 세디딴 음표로 계속 리듬이 똑같아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스멀스멀 이제 메인 선율이 나오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무공동이라고 이런 계속 반복 똑같은 이제 음표들이 따다다다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연속성? 흘러가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 너무 적합한 표현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물이랑도 또 굉장히 연관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세뒷단이라든가 이런 거가 너무 어울리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이제 리듬 속에서 느린 이제 선율이 나올 때, 정말 어떤 기분을 딱 느끼게 하려고 이제 이 노래를 썼는지, 의도를 너무 알 것 같았고, 너무 탁월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네. 그 셋 있다는 표가 조금 그 송어가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 음표들이. 그런 리듬들이 좀 잘 묻게 작곡을 했던 것 같고, 이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넷플릭스에서 빨간머리 앤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런 목가적인 사운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대자연을 되게 크게 묘사하는 듯한 느낌의 음악이었어가지고, 빨간머리에 나왔던 음악들은 좀 더 평온하고 조금 더 이렇게 소담한 느낌이었다면, 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왔던 음악들은 비슷한 악기 구성이지만 훨씬 역동적이고, 그치만 이게 강물이 가까이서 보면 역동적이지만 멀리서 보면 사실 그렇게 역동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파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적당한 역동적임과 거대한 자연을 묘사하는데 되게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강이 되게 자주 나와서 물소리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물소리조차 이 음악에서 앰비언트 사운드로 계속 묻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음악을 영화의 분위기에 딱 맞게 너무 잘 썼다. 제가 그런 영화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랑 히사이시조가 딱 붙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영화랑 음악이랑 하나로 같이 간다. 다른 음악이 별로 안 떠오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도 좀 음악이랑 영화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맞아요. 그래서 저도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이 메인 테마곡이 처음에 첫 장면에 나온 그 곡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마이너로 이제 처음에는 G키였다가 맨 마지막에는 E 마이너로 이제 병행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저는 그 테마를 좀 다른 키로 바꿔서 쓰는 그런 것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모티브가 짧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이 영화에 좀 구조적으로 상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좀 트럼펫 연주자라서 중간에 보면은 어떤 식당에서 이제 재즈 연주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작곡한 곡이라서 좀 그런 것도 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다양한 장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마카이셴이라는 작곡가를 좀 알게 된 영화라서 좀 나중에도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대자연에 관악기가 정말 잘 붙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관악기가 사실 좀 그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연주자라서 적재적소에 좀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그 영화 중반에 이제 뭐 파티나 그런 데 보면 약간 그 옛날 재즈 스타일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관악기랑 오케스트라가 섞인 막 좀 춤곡 같은 느낌? 네, 그런 보컬곡들 그런 것도 다 아마 이 사람이 작곡한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 네. 사운드 트랙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썼다 이랬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 그 LP스러운 느낌의 그런 재즈들 있잖아요. 네, 막 네. 관악기가 기반으로 가는 보컬곡
예, 그런 곡들이 되게 저는 좀 좋았어요. 되게 취향에. 그 시대도 좀 잘 나타나고, 예.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기억에 오래 중간에 무슨 남았어요. 막 그 기억나는 게 바이바이 블랙버드 막 이러면서 하는 노래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아는 바이바이 블랙버드랑 좀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거 뭐지? 근데 아무튼 노래는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 달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바꾼 건가 했는데 뭐 아무튼 예, 되게 그런 류의 장르를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오케스트라가 섞인 뭐 관악기 기반의 되게 옛날 재즈 되게 좋았고 한 가지 좀 얘기하면 아까 그 메트로놈 하잖아요 처음에 예. 네. 메트로놈 나오고 이제 그 세대 떠는 표의 그 곡이 나오는데 당연히 BPM 맞췄을 줄 알았는데 살짝 안 맞아서 조금 아, 네, 아, 약간 시기에는 당연히 조금 맞춰서 힘들었겠죠. 나올 줄 알았어. 네, 그쵸? 노력하셨겠죠. 아니 근데 전혀 의지가 아예 없던데 맞추려서. 맞출 의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안 메트로놈이 계속 나오면서 그게 뭐 페이드 아웃이 되고 음악이 페이드 인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메트로놈이랑 같이 그 음악이 나오니까 살짝 이랬는데 진짜 살짝이긴 했어요. 아. 너무 안 맞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엇박인가? 그래서 일부러 약간 리듬을 엇박으로 그렇게 한 건가?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메트로놈 같은 그런 거 것도 있죠. 이제 리듬으로 네.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건가? 저는 그 영화의 사운드를 그 음악이랑 섞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이겠거니 했지만 아, 전혀 아니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 네. 뭐 근데 진짜 한 1초 아쉬웠어요. 그거 말고는 다 좋았습니다. 네, 그래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음악적으로도 많이 이 영화가 아카데미 음악상은 수상은 못 받았지만 음악상 후보에는 올라가지고 마크 아이셴이 좀 맞아요. 이걸로 이 영화로 조금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 이 영화에 열심히 참여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영화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되게 제가 오랫동안 하셨던데. 네, 제가 잠깐 봤던 것만 해도 2025년에도 하나가 있으셨는데 그 전에 막 1년에 막 4-5개씩도 하셨더라고요. 우와. 와, 대단하시다. 1년에 4-5개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열정이 대단하시고. 그러게. 지금 보니까 그 미스트 음악 감독이시네. 네, 맞아요. 1991년만 해도 지금 5개를 하셨고 그 다음 연도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제 1992년 작품이잖아요. 그때도 6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혼자 안 대단하다.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사실 뭔가 이렇게 그쵸. 영화 음악이 틀이 딱 잡혀서 운영되는 어떤 팀이 많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신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했어. 이렇게 슬쩍 봐도 거의 한 100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작곡가를 좀 새롭게 알아서 좋았고요.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이 영화 속에서 좀 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강의 의미랑 또 결국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백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이 되게 이중적인 의미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속절없이 계속 흘러가는 이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떤 일이 있건 그냥 어떤 슬픈 일이 있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래서 풀이 죽어도 지나가고 뭐 오늘 낚시를 망쳐도 그냥 지나가고 노먼이 대학 강사로 이제 채용이 되고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강은 계속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고 반대로 이제 어떤 일을 겪고 와도 항상 그 자리에 이제 강이 있는 계속 꾸준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중적인 이미지 둘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강이 흐르는 거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강처럼 흐르는데 좀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제 흐를 테고 시간은 흐를 테고 이런 것들을 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재룡님 어떠셨나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약간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자연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두고 좀 이제 메타포처럼 인생이라고 이거를 잡고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의 흐름 그거를 약간 강에 은유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폴이 죽었을 때도 뭐 사람 그 아버지가 설교할 때 말하는 것처럼 되게 사랑했고 돕고 싶지만 그거를 막지 못하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그 강처럼 되게 멈추거나 뭐 어디 뭐 막는다고 어디 딴 데로 막 흘러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가는 그렇게 막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를 뜻한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막 타인의 그런 가족이지만 타인의 삶이나 그런 것들은 뭐 바꿀 수 없고 그냥 흘러가듯이 둬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지막 아버지 설교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완전히 이해되거나 바꿀 수는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흘러가 버린 그런 뭐 시간들이나 상처나 뭐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 있었다라고 느끼는 그런 태도? 네, 그런 것을 좀 더 중요시하고자 하는 영화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설교한 것처럼 오롯이 이해할 순 없지만 오롯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한다. 이게 좀 저한테 엄청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순 없어도 사랑해보자라는 생각에 들게 한 영화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간증을 듣는 기분 들어요. 분위기가 그랬나요? 네, 아멘 할 뻔했어요, 제가 방금. 아멘이고요. 일단 에이멘. 이게 왜냐하면 저는 강이라는 게 진짜 이 영화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로서. 네네. 강은 일단 되게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바위들은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떤 바위는 비를 맞고 어떤 바위는 뭐 흘러가고 어떤 바위는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진 게 그 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은 사실 인간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대자연인데 그런 대자연의 압도감을 좀 설명하고자 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을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은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근데 무슨 요단강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요단강 그건 아니죠. 요단강은 요단강 건너서 폴이 죽었다고 해서 요단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요단강 건너서 가리. 요단강은 건너면 죽는 거라서 요단강은 아니고요. 요즘 요단강은 생각도 못했네. 나도. 근데 요즘 이제 또 강이라는 오디세이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셨던 강은 계속 그 자리에 네네. 흘러간다라는 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뭔가 욕심을 막 내고 퇴사를 하고 막 그러면서
좀 고민이 있었다가 어떤 한 짤을 보고 내려놓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좀 굳이 키워드를 정하자면 내려놓음이라는 키워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놓는 영화긴 하죠. 네, 그래서 좀 강물에 흐르는 것처럼 뭔가 삶은 저항을 하고 거기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맡기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는 영화에서 가장 반항심이 많은 반항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인 폴이 사실 어떠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노먼이 계속 나레이션으로 폴에 대한 언급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달랐다. 그리고 커서도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더 발전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으로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내려놓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다 있는 이유가 있고 이 강도 거기 있는 바위도 여기 존재하는 내가 이해 못하는 누군가도 결국엔 그 흐름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영화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네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단 그 장면은 종교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기는 하죠. 어떤 설교의 장면이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 종교적인 의미로서 기독교적인 의미로서는 어쨌든 예수도 굉장히 희생하고 주위에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법을 지키고 그것을 강요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뭔가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정해진 대로 무언가를 다 하나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 영화도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폴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내심 본인 스스로 좀 약간은 눈에 계속 밟혔던 그 폴에 대한 본인에 대한 화해도 있는 것 같아요. 폴과의 화해도 있고 반성이라면 좀 반성일 수도 있지만 반성보다는 좀 화해. 아, 내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종교 본인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공표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인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인정하고 이제 와서 그 내려놓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 교육관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뜻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고 그 길을 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거를 깨닫고서 그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부분은 좀 여기서는 좀 인간의 연약함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폴이 어떤 경지에 낚시의 실력이 나타나지만은 그 폴의 연약함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강이랑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인간이 오히려 더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폴의 죽음이 사실 되게 갑작스럽고 부모님과 맞아요. 노먼이 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약간은 좀 이상하리만큼 초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슬픔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영화에 추구하는 바 자체가 어떠한 한 감정에 매몰되는 걸 좀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이랑 좀 계속 이어지는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조차도 사실 어떤 흐름의 하나인 거죠. 폴의 죽음은. 그러니까 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믿음이 있었다면 또 어떤 좋은 곳으로 간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내 삶을 나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맡기는 그런 과정에서는 폴의 죽음을 보는 가족들이 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폴의 죽음도 이 흐름의 하나구나라고 겉으로라도 좀 애써 감정을 좀 감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좀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평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 나눠 보다가 평점이 바뀌셨을 수도 있고 궁금한데요. 먼저 임백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4점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이런 영화를 크게 즐겨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플롯이 치밀하다거나 뭐 어떤 반전이 있다거나 저는 아니면 스릴러나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장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근데도 4점이나 준 이유가 제가 뭐 미국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어떤 느껴지는 점이 그럼에도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문화, 이 백인, 이 중산층이 느끼는 이 분명히 다른 또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데도 네 그럼에도 느낄 수 있다는 거가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옛날 영화 특유의 그런 필름 이런 색감도 마음에 들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단 피사체의 체급이 대단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 반짝반짝거리는 강물이랑 그 위로 저는 나무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크고 어두워요. 그래서 그게 참 여기까지 이제 핀톤치드의 향이 나오는 거죠. 제가 있는 곳까지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또 이제 재룡님은 저는 원래 3.5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4점으로 변경됐군요. 네. 이게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도 이런 되게 담백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담백한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영상도 너무 좋았고 네, 조금 아쉽죠. 좋았고, 네, 좀 아쉬워요. 3.5점을 주기에는. 사실 4.5점과 4에서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와서는 약간 저는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영화가. 네. 근데 보니까 영화가 소설이 원작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약간 실화 기반의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지 되게 뭔가 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영화가 네, 되게 흘러가듯이 두는 그게 되게 저는 좋았어갖고 소설 중에 월든이라고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만든 되게 자연에 관한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좀 이거랑 비슷한 면이 살짝 있어갖고 그 생각이 좀 났었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더 자연으로 뭔가 교감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더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4점을 이거 진짜 영화가 영문학과 감성이 있어요. 좀 맞아요. 맞아. 약간 소설로 원작이 소설이라서 그런 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 그 노먼이 또 그런 쪽 전공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맞아. 이게 영문학, 영문학. 이게 저 노먼의 실화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원작 소설 작가 이름도 노먼이. 아, 자전적인 이야기. 실제로 네, 자전적인 실제로 그 동생도 네. 되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재님. 저는 일단 4점이고요. 네. 음악이랑 영상미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대주제도 되게 좋아서 뭔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제 취향상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문화적으로도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걔가 좀 열려있고 조금 정치적으로 말고 약간 진보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정치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말고 지난주에 저 강경보수 발언했는데 예, 진보. 저는 색깔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고 어떤 문화적으로 저도 아니었어요. 그 락커의 그 정신이 있거든요. 제가 반골. 예, 반골 기질이 반골 있다는 기질이 거죠, 있다. 약간.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영화가 좀 저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감정의 디테일, 약간 구렁텅이로 빠지는 모습들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그런 걸 마주하잖아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감정적인 깊이로 막 빠졌다가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평소에는 나 말고 타인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괴물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근데 그런 취향을 가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좀 많이 절제되어 있는 감정선이었어가지고 그게 조금은 아쉬운 건 아니고 그냥 조금은 제 취향이랑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나마 이런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고 좀 은유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조금 어렵겠다 내용이 그리고 놓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조금 영화에서 말하는 대주제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더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 당시 영화가 92년도니까 그때는 사실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훨씬 우선이었고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들처럼.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해가 조금 영화가 100%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4점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들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저는 안 줄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영화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5점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좀 전 영화를 볼 때 조금 계속 그 어떤 생각을 나게 하고 좀 깊이 있게 좀 되뇌어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가듯이 봐도 그 장면 속의 대사가 이런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가치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영화라서 저는 5점을 주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 흐르는 강물처럼 평균 평점은 4.25점입니다. 와. 굉장히 높은 점수. 저희가 이제 이번부터 평균 점수를 내기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높은 점수의 영화였고요.
오늘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통해 음악과 함께 가족, 형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오승욱 감독의 영화 물의 안을 함께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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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